이준석 덕인가 탓인가? 네, 이번 대선 역대 최소 표차로 승패가 갈린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에 담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이번에도 높은 정확도로 보였던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내용 중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출구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2,030명에게 물었습니다. 후보자로서 만족해서 찍었느냐 아니면 후보자에게 불만족스럽지만 찍었느냐 그랬을 때 후보에게 만족해서 찍었다 48.9%, 후보에게 만족하지 않지만 투표했다 48.4%,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이 표심은 어떻게 저희가 좀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이랑 구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를 보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 여론, 그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한 부분들이 결국은 후보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후보밖에 당시에 없었고, 그럼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울며 겨자 먹기식 투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절반 이상은 또 윤석열을 좋아하셔서 찍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깊이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나 후보에 대해서 능력이나 자질 문제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는 여론이 절반이라는 거죠. 그것도 윤석열 지금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저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지 안 하셨던 분이 아니고. 그 말은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도 자질이나 능력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걸 빨리 떨쳐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루아침에 어떤 한 인물이 어떤 전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걸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본인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탕평책이라든지 협치나 이런 관점에서 정말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볼 때 아, 저런 분이 밑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감을 줘야 돼요. 만약에 물론 불가피하게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을 쓸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면 제가 볼 때 정권 초기부터 상당히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 집단 또 전문가들을 잘 중용을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인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신뢰를 얻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국정을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5년 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유권자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표를 줬는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 4명 중 1명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아마도 이런 이탈이 이번 대선 결과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게 바로 정권 교체 민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대선도 그렇고 전국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그 단단하게 뭉쳐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들, 그러니까 보수 30 정도 되는, 그다음에 진보 30 정도 되는 이분들은 일단은 뭐 고정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그러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아까 나온 것처럼 5년 전에는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분들인데 5년 후에 25% 정도가 윤석열 후보를 찍습니다. 근데 그분이 똑같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다시 또 5년 전에는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고 이런 분들이 어떤 표심을 가지고 결정하느냐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중도층이 그 지지를 줄 정도의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찍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분들의 적지 않은 수가 결국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라는 큰 민심을 형성하고 그분들이 윤석열 후보라는 야당 후보를 찍었다는 것이 이번 승패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5년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은 그리고 5년 동안 그 잘 마무리하고 퇴임 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윤석열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막걸리를 얻어먹고 다니려면 사실은 5년 동안 이 중도층의 표심이 배반하지 않는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결국은 윤석열을 지지한 저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중도층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정책과 인선과 비전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 중도층의 표심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런 초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진 데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 기간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호남에서 30% 득표를 포함해서 선거 결과에 자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미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네. 30%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광주와 전남과 전북 이 세 군데 자치단체 중에서 한 곳이라도 30% 넘으면은 네. 대파란일 것이다. 네. 제가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봤던 숫자가 51.6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수치를 상회하는 표를 받아서 네,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크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지만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73%포인트,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세대 포이론을 강조했습니다. 2030 젊은 세대와 60대 이상이 결합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높은 40, 50 세대를 포위한다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이랬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이하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20대 남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8.7%를 득표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반대로 20대 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8%를 득표해서 정반대로 또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대 포이론은 없었고 오히려 20대 여성을 결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세대 포위로는 잘못된 그 오산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재명 후보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형수 관련된 뭐 심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김부선 씨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의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이런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여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좋아할까 찍어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선거 끝난 다음에 몇몇 젊은 그 여자분들한테 누구 찍었냐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 또 언론 보니까 민주당의 여성 입당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선거 결과를 떠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갈등이 기존의 지역 갈등에서 그다음 이제 세대 갈등이 됐는데 이러다가 남녀 갈등까지 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이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저 세대 포이론 저게 실제로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세대 포이론 전략이 그 윤석열 후보가 질 수 있었던 선거를 이기게 만든 데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한 또 책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뭐 애매한 평가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하락했을 경우에 그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켰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또 저런 남녀 간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갈등들을 잘 그 활용했던 측면이 있어요. 20대 남성들을 결집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잘못했으면 질 수도 있던 선거를 이기게 만들었던 기여는 분명히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처럼 정권 교체론이라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잘 따라갔다면 더 큰 차이로 이겼고, 특히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동안의 그 안 좋은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성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일정 정도의 그 표가 결집됐던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이론이 지나치게 이 남녀 갈라치기의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마음을 주지 않았던 여성들이 또 민주당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냉정한 평가는 이준석 후보의 공도 있지만 또 책임도 사실은 좀 같이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여성 입장에서 보면요, 20대 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느낌도 사실은 받은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호남에서 30대 득표 목표 역시는 30% 달성했습니다. 득표 목표가 있었죠. 네, 달성하지 못했죠,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의 호남 득표율을 보시면요.
네, 광주에서는 12%대, 그리고 전남에선 11%대, 전북에서는 14%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장담한 30%대는 아니었지만 윤 당선인 호남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0% 득표 목표를 말한 것이 오히려 반발을 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제 호남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다는 부분도 네.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결집을 불러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감이 상승을 하면서 이러다가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결집하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호남 분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뭐 본인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 진실성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당선이 당시 후보 때 전두환 옹호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또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선거 때 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와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호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몇 번 이제 사과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부분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에 윤석열 후보의 그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에 진실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은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제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공약들, 예컨대 이제 지역 관련된 공약들도 사실은 그게 그 득표를 얻는 데까지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야 돼. 신뢰라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예. 선거철에 몇 가지 공약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의 신뢰를 얻습니까? 그거는 예. 오랫동안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변함없이 중간에 또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 한 번 하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아래 사진은 2009년도 미국 뉴욕 허드슨강에서 일어난 여객기 불시착 사고 사진입니다. 당시에 기장이 기적적으로 잘 그 승객들이 다치지 않게 잘 내려앉았느냐, 잘 착륙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회항하는 게 옳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걸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보통 조종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 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윤 후보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때문에 더 크게 이기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가 싶은데, 자, 그럼 더 크게 이기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어떤 세대 갈등 같은 게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을 너무 자극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실 텐데, 자, 이걸 어떻게 그럼 이제 다시 뭐 국민 통합이라는 게 물론 이제 지역 통합도 있겠지만 이 세대 간에 또 그렇죠. 젠더 간에 이 통합은 또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건가요? 그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말씀도 후한 평가를 내린 것은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기여가 승리에 어떤 한 몫을 했다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그 남녀 간의 어떤 갈등들을 좀 증폭시켰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 그리고 호남 표심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그 어떤 그 발언에 대한 부작용, 예. 이런 것들이 막판에 가서는 이재명 지지표로의 결집 현상을 사실은 좀 촉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더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일정 정도 이제 부작용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공이 과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 지도자 또 정치인의 본령이라는 것은 만약에 젠더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죠. 저도 아들 둘이 있기 때문에 예. 20대, 30대, 특히 20대의 이 페미니즘 논쟁을 가지고 20대 남자들과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치유하기 힘든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 현상으로서 그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젠더 갈등이 있다는 현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정치의 본령이지만, 더 나아가서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이해하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사회 통합적인, 국가 통합적인 차원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느냐는 해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대남의 갈등을 귀 기울이고 이대남의 목소리에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그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들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 이대남의 갈등을 오히려 이대녀와의 갈등으로 증폭시켜서 표를 갈라치게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치인의 본령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열어보니까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확연하게 갈리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당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 당선된 조은희 의원, 아예 여가부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현재 여성가족부가요, 피해자의 편을 서지 않고 여당의 편을 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성의 안전이나 또 저출산 문제, 가족의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는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죠.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성가족부는 특임부처로서 그 수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반여성 행보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가부 폐지 논란 먼저 인수위에서 논의될 것 같은데 당내 이견도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상요, 부총리는 2명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행정각부가 18개인데 그중에 15번째가 여가부입니다. 근데 여가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성 정책, 여성의 권익 향상, 그다음에 청소년 가족 싸움 이렇게 크게 3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과연 지금까지 여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특히 여성의 권익 증진과 관련해서 지난번 박원순 시장 사건이나 아니면 윤미향 전 의원 사건이나 이런 때 제대로 역할을 갖다가 했는가? 편향적 선택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홧김에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가부를 폐지할 정도가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로 올리는 것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현실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이 쉬울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절실한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새 정부가 힘을 빼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가부가 당장 폐지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폐지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가족부에 대한 평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밝혀드립니다.